사연을 읽어볼게요. 잠깐만, 뭐 할 말 있지 않아? 말하기가 좀 그런데. 말해 언능.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27살이고 결혼은 3년 차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좀 길어요. 제 신랑은요, 결혼 전이고 후고 저에게 너무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사람이고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 늘 헌신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바람이란 단어는 저한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신랑을 너무너무 믿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턴가 자꾸 핸드폰을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문자도 보내는 것 같고 삭제도 하는 것 같고 내 눈치도 보는 것 같고 잦은 회식 자리에서도 섹시 보러 간다면서 잘 빠지던 신랑이 자꾸만 회식한다고 늦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이란 딱 뭔가 감이 오더라고요. 신랑 잘 때 핸드폰을 뒤져봤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핸드폰 하루 이틀 만지나요? 지운 흔적은 발견했죠. 통화 목록에 문자 보낸 게 있는데 문자 보관하면 없더군요. 분명 그 번호일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제 핸드폰으로 번호를 옮겨놨어요. 신랑은 제가 본인을 많이 믿고 있다는 걸 잘 알기에 어김없이 그 다음날인 금요일 또 회식을 한다더군요. 그 얘기 듣자마자 알아서 다녀와, 술 많이 먹지 말고 라는 말을 남긴 뒤 회사 앞으로 쫓아갔습니다. 미행을 했죠. 제가 봐도 참 구질구질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겠냐고요. 그래도 그 번호 하나 갖고 뒤집었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신랑 말빨 변호사급이거든요. 항상 싸울 때 신랑이 져줘서 끝나지 안 져주고 끝까지 싸우면 제가 말빨로 져버립니다. 아무튼 회사 건너편 커피숍에 앉아 회사 정문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 6시 땡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혼자. 회식이면 다 함께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어찌하나 보려고 쓱 봤더니 주차장에서 일단 차를 빼더라고요. 확실하군요. 원래 회식 가면 당근 술을 마셔야 하기에 항상 차를 회사에 두고 가거든요. 뭐 대리를 부르려고 저러나? 먼저 예약을 하러 가나? 참나, 그때까지도 그놈의 믿음이랍시고 저러고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한테 빌려온 차로 열심히 뒤쫓았죠. 가다 보니 어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더군요. 주차는 안 하고 적당히 차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아주 늘씬하고 이쁘장한 아가씨가 제 신랑 차에 올라타더군요. 그때 심정이란 피가 거꾸로 쏟고 뒤통수가 찌릿찌릿했습니다. 나랑 연애할 때 매일 태우러 오더니 바람질하면서까지 여자를 모시러 가? 그때 내려서 덮치고 싶었지만 확실하게 잡자 해서 쫓아갔습니다. 그 눈치 빠른 사람이 뒤에서 미행하는 건 아예 꿈에도 몰랐나 봅니다. 룰루랄라 잘만 가더라고요. 미사리 쪽으로 가는 걸로 보아 그쪽 카페를 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연병들을 떨어요, 내 참. 예상대로 카페촌으로 가 어느 카페로 들어가네요. 아주 다정스레 팔짱까지 껴가면서 빠르게 주차하고 뒤에서 가져왔던 디카로 몇 번의 셔터를 눌러주었죠. 속에선 온갖 육두문자가 남발하고 있었고 결혼 전 신랑이 싫어해서 끊었던 담배가 생각이 나더군요. 어디 구석자리에 앉았는지 보이지는 않고 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제 친한 친구 남자를 급하게 섭외했습니다. 30분 내로 올 수 있다 해서 어디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스파이로 심기 위해 미리 빠르게 준비했어요. 친구한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기 정말 쪽팔렸지만 뭐 입이 가벼운 친구가 아니라 친구를 믿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 결혼식 당시에 미국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결혼식 참석을 못한 친구라 제 신랑이랑 안면이 없어요. 20분 후 친구가 도착했길래 신랑 얼굴을 핸드폰으로 확인시켜준 뒤 여자 인상착의도 함께 말해주고 옆 테이블이나 뒤 테이블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2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신랑이랑 아가씨가 나오더군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친구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친구도 바로 뒤따라 나와서 일단 친구 차는 버려두고 이동을 하면서 얘기를 듣기 위해 제 차에 태웠습니다. 제 친구는 어물쩡하며 얘기하길 꺼려했고 전 남편 뒤를 여전히 쫓으며 빨리 얘기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그 여자
네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나고 있어. 너에 대해서 알던데? 네 호칭을 언니라고 하더라. 어디서 언니래? 언니한테 들키면 어쩌냐느니? 우리 이래도 되냐느니? 난 근데 오빠 같은 사람이 좋다느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느니? 뭐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부려가며 찡찡대던데? 네 남편은 앞에서 해벌쭉 하고 있고. 랍니다. 우리 신랑 애교 있는 여자 완전 좋아하거든요. 제가 애교가 없습니다. 아주 가관이었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우리 와이프가 채워줄 수 없는 걸 채워줘. 넌 정말 예뻐. 귀여워. 너를 조금만 빨리 만났다면 너랑 결혼했을 텐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오빠가 유부남이라 미안하니까 선물이라도 왕창 사줘야겠어. 오빠 이혼하면 안 돼? 애도 없잖아.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자. 흐흐. 생각해볼게. 라고 하더라. 이 말 듣는데 헛구역질이 나더군요. 추적 결과 모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입구 사진 찍고 모텔 이름 사진 찍고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찍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 배신감, 이 굴욕감 말로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 최후의 즐거움을 즐겨라. 너랑 나랑은 오늘부로 끝이다. 제가 한번 뚜껑 열리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저는 연애할 때도 얘기했지만 바람은 곧 이별이라는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려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해주고 간신히 집까지 왔습니다. 친구에겐 입단속 철저히 시키고 친구가 갖고 있는 담배를 뺏어가지고 올라왔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제 폰에 저장돼 있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빠랑 오늘은 그만 놀고 집에 들여보내라. 내일이면 네 품으로 보내줄게. 문자가 없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문자든 전화로든 누구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맞았습니다. 그 여자의 핸드폰이 맞았던 겁니다. 20분 정도 기다려도 답이 없길래 남편 짐을 쌌습니다. 주말에 입을 옷, 회사 출근할 때 입을 옷, 속옷, 양말 그냥 개지도 않고 다 구겨 넣어버렸습니다. 큰 여행 가방 하나 들어가더군요. 열심히 짐을 싸니 슬슬 이 인간이 들어올 시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때 맞춰서 담배를 하나 피웠습니다. 어지럽더군요, 젠장. 담배 냄새 나가지 말라고 집에 문도 꽁꽁 잠가놨습니다. 30-40분 정도가 지났을까? 들어오는데 눈빛이 완전 죽어있대요. 참나. 얼굴은 창백해져서 자기야, 라면서 들어오는데 풍기는 담배 냄새에 갑자기 인상을 확 찌푸리대요. 그리고는 너 담배 폈어?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욕은 시작이 됩니다. 폈다. 어쩔래 이 X야. 이러면서 가방부터 집어던졌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만큼 화가 나는지 감이 오나 봅니다. 자기야,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고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뿌리치고 제가 찍어뒀던 디카의 사진을 주면서 한번 봐라. 네가 오늘 어떤 짓을 한 줄 아냐? 아니, 이게 오늘뿐만이 아닌데 한 번 걸린 것뿐이지? 이랬더니 아무 말 않고 사진을 보더니 창백하던 얼굴이 더 창백해지면서 또 바지가랑이를 잡습니다. 잘못했어. 라길래 나 지금 네 엄마랑 통화할 거니까 닥치고 있어. 지금부터 찍소리하면 옥수수 다 뽑아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본인 아들 애지중지하시는 만큼 며느리도 애지중지하시는 우리 어머님.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하신 어머님.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 편을 드시겠지만 그래도 본인 아들 이만큼 나쁜 짓 했다고 알려야 했고 내가 이 남자랑 끝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라면서 전화기 뺏고 난리가 났네요. 주방으로 가 식칼 갖고 와서 신랑 쪽으로 날 세워 던져버렸습니다. 눈에 도끼 뿜고 진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라고 했더니 지가 화낼 상황이 아닌 걸 아는지 조용하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빠가 여자 만나는 거 봤어.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모텔에서 잠도 자고 그녀한테 나랑 이혼할 거 생각해본다고 했어. 엄마, 나 어떡해? 나 엄마 아들이랑 못 살겠어. 나 이혼해야 될 것 같아. 나 더 이상 엄마 아들 못 믿겠어. 엄마, 우리 이혼해도 이해해 주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당장에 오신다고 난리가 난 걸 제가 오빠랑 얘기하고 정리된 다음 전화 드릴 테니 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신랑 밖으로 해서 바꿔줬더니 전화기 밖으로 들리는 욕 한 바가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어쩌고. 어머님도 여자긴 여자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까 준비해라 라고 했더니 안 돼. 너를 너무 사랑해. 랍니다. 그래서 제가 딴 년이랑 잠까지 자는 놈하고 뭐 좋다고 너랑 한 입을 덮고 자냐? 너도 알다시피 난 바람 피면 너랑 끝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년이 해준다며? 아예 평생 그년 치마 밑에서 살아. 난 너랑 못 살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한순간에 무너졌어. 너 내 성격 잘 알지? 난 한다면 해. 애 안 낳길 정말 잘했네. 너 같은 놈도 아빠라고 따라다닐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구역질이나. 네가 그년이랑 모텔 가서 부렸을 거 상상하니까 네가 너무 더럽고 역겹다. 네가 내 바지가랑이 잡은 거 바지 다 벗어서 찢어버리고 싶어. 네 손도 네 얼굴도 목소리도 다 더러워. 더러운 면상 들이대면서 잘못했다고 빌지 말고 꺼져. 너 따위 거 안 봐도 상관없고 나 아직 나이 어리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 거야. 넌 집 빼가고 여기 혼수 내가 해온 거니까 이것만 정리해서 난 우리 집으로 갈 거야. 그리고 내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이야기할 거고 그렇게 되면 너랑 나랑도 끝이야. 그년이랑 잘 처먹고 잘 쳐살아. 이 개방부야. 뭐 대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라고만 연발하던 놈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야, 너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네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해줘. 이럽니다. 완전 머리끝까지 열받아서 신랑 뺨때기를 후려쳐버렸네요. 신랑 갑자기 맞아서 당합니다. 성격이 불같긴 해도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기에 그냥 뺨만 감싸고 쳐다만 보네요. 그래서 전화기 뺏어 들어서 야 정신 차려. 유부남 만나서 잘 되는 년 하나 못 봤어. 지금 얘가 너한테 이러는 거 본심인 것 같냐?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데요? 그래 니들 사랑하니까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 얘가 뭐 집불이나 있는 줄 아냐? 내가 여태 관리하고 사람 만들어 놓은 거야. 나도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요? 그래? 그럼 니들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 앞에서 확인을 해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그러죠 뭐. 얼마나 걸리냐? 30분 정도면 가요. 그래? 와라 라고 했더니 신랑이 오지마. 라면서 옆에서 바락바락 지랄하길래 핸드폰 끊고 전화기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제 핸드폰 들고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그년 지금 집에 오고 있다고 30분 후면 도착한다고 어머님 예비며느리 보러 오시겠냐고 했더니 진정하고 지금 오신다고 걔들 꽉 붙들어 매놓으라고 엄마가 가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짱 끼고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남편 울고불면서 잘못했어. 용서해줘. 없던 걸로 해줘. 잘할게. 라면서 빌고 또 빌고 난리가 났네요.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먼저 도착하셨네요. 우리 어머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겐 한없이 상냥한 분이시고요. 저한테 신랑한테 화 한 번 안 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랑 패기 시작하십니다. 신랑도 밖에서는 한성깔하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인정받고 사는 한 남자이지만 엄마가 때리니까 반항도 못하더군요. 찍소리 안 하고 엄마 잘못했어. 라고만 하네요. 어머님 보니 눈물이 막 납니다. 옆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매질 계속하시며 네가 여태 누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밖에 나가 허튼 짓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냐? 엄마가 아빠 바람 폈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네가 옆에서 봐놓고 네 애비 닮아 이 모양이냐? 이 빚을 평생 어떻게 갚으려고 이딴 짓을 벌여놓냐? 너 쟤랑 이혼하면 엄마랑도 끝이야. 엄마는 딴 며느리 볼 생각 없어. 나가 죽어. 라면서 계속 매질하십니다. 한바탕 하고 있는 도중 그년이 도착합니다. 어머님 눈 이미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가만히 문을 열어주니까 그녀는 도도하게 안녕하세요. 랍니다. 울 어머님 절 미치시더니 그년의 긴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휘감으시며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더니 거실에 내팽개쳐 버리십니다. 그러더니 무릎 꿇어. 안 꿇어? 이런 삐리리 같은. 라고 하십니다. 그년 적지 않게 놀랐나 봅니다.
당황하며 누구신데 남머리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라며 떽떽거리는 걸 어머님이 그 주둥이를 확 밀치시며 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만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랍니다. 어머님이 무서웠던지 무릎은 꿇는데 바로 저희는 정말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제 신랑은 아니야. 나는 얘 사랑한 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었어. 그냥 데리고 논 것뿐이야. 어머님 거기서 한 번 더 도셨죠. 이런 방구 같은 게 여자를 데리고 논다면서? 그것도 처녀를. 넌 남자가 아니라 개야. 이런 개? 쌍놈의 연병 개뼈다귀 같은 싸가지 없는. 라고 막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제 신랑 말 들은 그녀는 서러웠던지 눈물을 펑펑 쏟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들었지? 유부남들은 다 똑같아. 자기 가정 버릴 작정하고 바람피는 사람 없어. 너도 얼른 정신 차리고 좋은 남자 만날 생각해라. 니년도 노란한 게 불쌍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보낼게. 성질 같아선 니네 놈 둘 다 내가 없애버리고 싶지만 깜빵 가기도 싫고 니네 깽판 물어줄 돈도 아까워서 싫으니까 꺼져. 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님 더 맞기 싫으면 가라. 우리 아들 마음 알았으니까 나가서 다시 연락하지 말어. 그랬더니 엉엉거리면서 가버리네요. 그리고 또 남겨진 신랑. 어머님 한숨 쉬시며 거실에 앉으시더니 저한테 맞아 어머님한테 맞아 정신은 반쯤 나간 그 사람한테 너는 무릎 꿇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꿀테요. 어머니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라고 했더니 방순이의 믿음을 무시한 거, 방순이에게 상처를 준 거,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거. 랍니다. 어머님이 아가, 너는 어쩔 셈이냐? 라고 하셔서 이혼할게요. 더 이상 믿음 없는 결혼 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신랑이 안 돼. 안 돼. 라면서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면서 나는 방순이 너무 사랑해. 라길래 난 너 이제 사랑 안 해. 이래버렸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 아가, 내가 얘 애미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구나. 한 번 더 느끼는 거지만 팔은 정말 안으로 굽는 게 맞는 것 같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했었을 것 같지만 내 며느리라 이혼은 제발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나도 용서를 하고 내 아들도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냐? 엄마랑 오빠가 평생 너한테 잘하마. 라고 하시네요. 어머님 말씀 듣더니 신랑이 오빠가 더 잘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실수였어, 실수. 미안해. 미안해. 이럽니다. 또 한바탕 그렇게 승질을 내고 나니 어느 정도 풀리는 게 있는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고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행복할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그러니 어머님 알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며 어머님이 신랑 짐을 보시더니 저거 갖고 집에 가 있어. 오늘 내가 방순이랑 잘 테니까 방순이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집에 있어. 그리고 일할 때 외에 회식도 절대 안 되고 퇴근 시간 이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만 안 놔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면서 짐을 억지로 쥐어주시며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너 30분 내로 집에 들어가. 아빠한테 확인할 테니까 딴 데로 셀 생각하지 말고 핸드폰도 두고 가. 랍니다. 신랑 그대로 쫓겨났고 어머님 울고 있는 절 뒤로 하시고 집 정리부터 해주시네요.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내가 자식 잘못 키워 그런 걸 네가 왜 미안하냐?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더 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집안 정리를 끝내시고는 냉장고에서 맥주랑 소주를 꺼내시고 안주도 대충 준비하시더니 엄마랑 술 한잔하자. 내가 어디 좋은 데 데려가서 한잔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 뚫린 데서 하면 엄마가 창피하다. 집에서 마시자. 라고 하시면서 엄마가 살아오신 과정을 다 듣게 됐어요. 아버님이 바람피셨고 어떻게 대처하셨고 지금까지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는 다시 한번 생각해줘라.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라 미안하다. 내 며느리는 너 하나였으면 좋겠다. 엄마는 널 정말 사랑한다. 뭐 아무튼 엄마랑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진하게 취해서 안방에서 뻗어 자버렸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머님이 북엇국 끓여놓고 출근하셨더라고요. 오후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르르르릉. 나 엄만데 빨리 전화 받아라. 따르르르르르르릉. 친엄마가 아니라 시엄마다. 네, 엄마. 북엇국 끓여놓은 거 먹었냐? 간이 조금 심심하지? 일부러 심심하게 했다. 유튜브로 썰dak 보면 심심할 틈이 없잖아. 그건 그렇고 방구 어제 집에 와서 방구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 뭐라 그랬더라? 내가 여태 눈치 보며 산 게 뭐 때문인지 알면서 너까지 그러냐? 자식한테 제일 창피한 게 이거야. 에휴 못난 놈아. 어쩌자고 그걸 그대로 배우냐? 라면서 아무튼 나중에 또 전화하마.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남편 집 내보낸 지 3일 됐는데 밥은 잘 먹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또 속이 뒤집어지는 게 이렇게 살다간 속병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떤 게 현명한 걸까요? 어머님 봐서는 용서해주고 싶지만 신랑이 한 짓 생각하면 다 엎어버리고 싶어요. 아, 아직 친정엔 말 안 했어요. 후기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리플이 많이 달릴 줄은 몰랐어요. 며칠간 계속해서 리플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어보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 깊게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빠 누나께서도 찾아오셨었어요. 누님과도 많이 친해요. 지방으로 시집을 가셔서 오기 불편했을 텐데도 한 걸음에 오셨어요. 뭐 어머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에 누님 말씀은 생략하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죠. 저 멍청하다고 욕하실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 그래서 갖고 싶은 마음이 헤어지겠다는 마음보다 많이 큰가 봅니다. 집에 보낸 일주일 동안 신랑은 퇴근 후에 어디 가서 술도 못 마시고 집에서 반주로 한두 잔 하다가 밤늦게까지 술 먹고 뻗어자기 일쑤였다네요. 제가 생각해보겠다는 그날 이후로 어머님도 누님도 오빠도 절 재촉하지 않았어요. 참 감사했죠. 자, 이제부터 제가 오빠를 용서하기까지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오빠한테 전화하니 울먹거리는 소리로 자기야 나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얘기 있으니까 집으로 와 라고 했더니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자기 나 버릴 거 아니지? 응, 아니지? 이럽니다. 가식 떨지 말고 그냥 와 이래버렸네요. 오빠가 왔고 식탁으로 불러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게 평생 씻지 못할 죄이고 너 이외에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건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큰 실수였어.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땐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고 날 사랑하지 않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지?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만약에 네가 다시 한번 바람을 핀다면 나는 2번 죽는 거야. 내 인생을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라고 하니까 그땐 정말 네가 하자는 대로 따를게. 랍니다. 죽으라면 죽겠답니다. 그리고 2번 다신 그런 일 없을 테니 자기 한 번만 더 믿어달라 합니다. 그래서 죽느니 사느니 그런 비현실적인 답 말고 난 좀 더 현실적인 답을 원한다고 했더니 뭔가 짐작한 듯이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 각서라도 쓸까? 라고 먼저 말 꺼냅니다. 그래서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쭈삣쭈삣 방으로 들어가더니 종이랑 펜을 손수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야? 라고 했더니 또 제 화장대 서랍으로 힘없이 가더니 지 인감도장이랑 인주를 갖고 오네요. 누가 이리도 교육을 잘 시켜놓은 건지. 하하. 글도 긴데 각서 설명 안 하고 각서 내용만 써드릴게요. 각서 1. 저는 한 차례 바람을 피웠고 2번 다신 바람을 피지 않겠습니다. 2. 다시 이런 일을 번복할 시엔 합의이혼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을 번복할 시 모든 재산을 아내 방순이에게 소송 없이 양도하겠습니다. 4. 다시 이런 일을 번복할 시점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권을 아내인 방순이에게 양도하겠습니다. 5.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를 한 달에 200만원씩 아이 엄마인 방순이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위 각서는 본인 방구가 작성한 것이 확실하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시 위 모든 것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희 둘과 부모님 도장까지 찍도록 만들었네요. 이렇게 각서는 완성됐습니다.
일단 집은 어머님이 갖고 계셨던 빌라라 특별히 오빠 명의나 제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고 재산세나 세금이 붙는다는 이유로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제 명의로 해달라 했고 자동차 명의도 제 명의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집도 차도 명의 이전하려면 서류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네 서류는 네 서류대로 나는 내 서류 준비할 테니까 서류 준비되는 대로 명의를 내 앞으로 돌려달라 했더니 알겠다고 차는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집은 아직 엄마 명의라 엄마한테 가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순순히 응해주네요. 그럼 나는 네 뜻이 그런 줄 알고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겠다 했더니 거기서 이러더군요. 자기야, 근데 이거 각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아야 효력 있대. 라고 하대요. 그래서 누가 몰라? 나도 알거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왜? 진짜 네가 또 바람 펴서 그때 나한테 재산 뺏기기 싫어서 소송 걸까봐 겁나서 내 생각한답시고 공증받으라 하니?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고 그냥 확실히 해둘 건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네, 제 신랑 매사에 철두철미합니다. 근데 어디선가 들었던 게 있죠.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걸린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간 걸리게 돼 있는 것 같더군요. 이번에도 그랬듯이. 각서 다 썼고 재산 얘기 오갔고 이제 시댁에 가는 일만 남았군요. 시댁에 각서 들고 신랑이랑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절 무척이나 반겨주십니다.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냐며. 일단 어머님 아버님께 일 크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각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각서 보시고는 조금 움찔하시더니 아버님이 그래, 바람피는 못난 놈 재산 주느니 차라리 너한테 주는 게 낫다. 이러시고 어머님은 난 우리 아들 믿는다. 다신 안 그럴 거 아니까 이 각서는 쓰여지지 않을 것이야. 그래도 애기 네가 원한다니 서명은 해주마.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인 말고 도장 부탁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도장 갖고 나오셔서 도장 꾹꾹 눌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필로 저 위에 거짓이 없습니다를 작성을 부탁드렸고 모두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신랑이 그러더군요. 엄마 명의로 된 빌라 방순이한테 명의 이전해줘. 재산세 우리가 낼 테니까 그렇게 해줘. 라고. 어머님 또 한 번 놀라십니다. 솔직히 화내실까봐 무서웠습니다. 어차피 신랑이 말 꺼낸 거 신랑더러 마무리 지으라고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각서에 서명은 하셨지만 막상 명의를 이전해달라니 당황하셨나 봅니다.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난 아들 믿어. 그리고 아가도 우리 아들이랑 잘 살 거라 믿어. 니들 믿으니까 엄마가 해준다. 내일부터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 라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솔직히 기분 많이 언짢으셨을 겁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 모두 말씀드렸고 부탁드렸습니다. 아직도 죄송하긴 하네요. 모든 게 원만하게 제 생각대로 처리가 잘 됐고 어머님이 절 따로 불러내셔서 부부가 무촌인 건 알지? 제일 가깝기도 하지만 등 돌리면 바로 남되는 게 부부란 거지. 너는 내 아들 사람으로 만들어준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커오면서 여자친구 사귀는 거 몇 번 봤지만 너만한 아이 없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오빠랑 사귀었으면 별 볼 일 없는 여자친구였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놓칠까봐 어린 나이에 싸워서 헤어지면 어쩌나 해서 결혼도 빨리 서두른 거야. 라고 하시네요. 저 우리 신랑 17살 때부터 봐왔어요. 이 사람이요. 제가 한참 방황하고 다닐 때 저 잡아준 사람도 이 사람이고요. 저 친구들이랑 치고받고 싸워서 골목길에서 힘없이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저를 몇 시간 동안이나 돌아다니며 결국 찾아내서 그 자리에서 정신 차리라고 혼내고 위로해준 것도 지금 우리 신랑이에요. 어머님은 이런 사실을 모르세요. 저희 부모님은 아세요. 저 집 나갔을 때 집에 안 간다는 저를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집 현관 앞에 던져놓은 게 지금의 사이니까요. 그러다가 오빠 21살, 오빠 군대 가는 날 거기 또 따라가서 엉엉 울어버렸네요. 거기서 오빠 부모님을 처음 뵙고 그때 전 오빠를 좋아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제가 막 엉엉 우는 모습에 우리 아들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우는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이셨대요.
오빠랑 편지도 자주 주고받고 선물도 자주 보내주다 보니 점점 보고 싶고 그립고 휴가 나오면 날 제일 먼저 만나러 와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귀고 있더라고요. 저녁 후 오빠도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때늦은 방황을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도 안 하려고 하고 저한테 전역하자마자 나랑 결혼하자 하더니 결혼할 준비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할 것 같아 선포를 했죠. 나 더 이상 오빠 못 만날 것 같아. 오빠 같은 사람 평생 믿고 따라갈 자신 없어. 난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라고요. 그러니 이유를 묻죠. 왜 그러는데? 몰라서 묻냐? 그렇다면 더더욱 오빠랑은 만날 필요가 없어. 알아. 속는 셈 치고 다시 한번 지켜봐줘. 내가 복학할 거니까 졸업할 때까지만 지켜봐줘. 졸업까지 오빠가 하고자 하는 걸 이뤄. 아니면 목표를 확실히 정해놔.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그동안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난 오빠가 날 포기한다는 걸로 알 거야. 라고 했거든요. 제가 친언니랑 나이 차가 있는데 친언니가 남자친구랑 결혼하는데 위에 같은 일들 때문에 언니가 매일 걱정하고 한숨 쉬는 걸 봐온 터라 난 절대 언니처럼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릴 때인데도 자리는 확실히 잡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대학교로 복학을 했어요.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과였어요. 2년제. 그러더니 정말 죽도록 공부만 하네요. 성적 잘 받겠다고 과제도 작품도 정말 너무 정성 들여 잘하더라고요. 옆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잘하고 있다고 우리 조금만 더 하자고 격려 아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졸업할 때쯤 취업 공고가 나왔고 2년제 졸업생들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 기업을 대기업이 몇 달 뒤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아 경쟁률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2년제론 대기업 꿈도 못 꾸잖아요. 일단 중소기업 들어가고 그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하면 오빠도 대기업 사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죽도록 면접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서류 전형에선 일단 통과했고 면접날 미친듯이 떨더군요. 잘할 수 있다고 이것만 붙으면 우리 결혼이라고 막 그랬습니다. 아, 꿈인가요? 정말 운 좋게, 진짜 운 좋게 단번에 붙었습니다. 면접을 정말 잘 봤나 봐요. 그리고 정말 몇 달 뒤 대기업이 인수를 했어요. 우리 신랑 2년제지만 대기업 다닙니다. 물론 진급 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4년제 편입 준비하고 있고요. 뭐 아무튼 우리 신랑 인생사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오빠 부모님께서 다 봐오신 터라 제가 그냥 이뻐 보이셨나 봅니다. 오빠가 입사한 그룹이 그룹을 인수하면서 연봉이 올라가면서 오빠네 집 쪽에서 결혼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뭐 저희 집에서도 그리 반대는 안 하셨네요. 너무 어린 나이라 조금 석연치 않아 하시긴 했어도요. 뭐 쓰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다 말씀드려버렸네요. 아무튼 어머님은 아들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 입에 달고 사세요. 오빠의 때늦은 방황에 부모님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만 했을 때 제가 잡아준 거라면서 이렇게 오빠를 사람 만들었다고는 하시지만 오빠가 절 정말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모두 가능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도 오빠도 서로를 굉장히 사랑했고 지금도 무지 사랑합니다. 우리 시부모님들도 정말 사랑하고요. 이혼만이 답은 아니었던 듯 싶네요. 이 사람 놓치기 싫은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다시 한번 믿고 잘해보렵니다. 그리고 저 이 사람 의심 안 할 겁니다. 정말 다시 믿을 겁니다. 내 믿음에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는 일이 있다면 저 진짜 진건 갖고 다 베어버릴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소중한 리플들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잘 살게요. 제 일처럼 걱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더 볼까 말까, 뒤로 가기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 구독하기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이따 밥을 뭐에다 먹을까? 뭐를 시켜 먹을까? 고민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2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됐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건 26살 때였는데 대학교 동창의 고향 친구였어요.
대학교는 서울에서 나왔고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대학교 동창은 부산이고요. 남편도 부산이죠. 제 대학교 친구와 저는 학창시절에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부산 여자 특유의 애교스러움이라 해야 하나? 목소리는 애교스러운데 털털해서 인기도 엄청 많았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0만 정도로 인맥도 많았습니다. 친구 덕분에 저도 미팅도 많이 나가보고 남자도 몇 번 사귀어봤어요. 대학교 졸업하고는 친구는 부산으로 내려갔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할 정도였지만 연락은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다 6년 전 결혼하려던 남자와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어요. 돈 벌어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위로를 받으며 통화를 하던 중 방순이 많이 힘드나? 부산함 놀러와라. 너도 보고 싶긴 한데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멀어. KTX는 포미가. 타고 와라. 내가 차비 내준다 않카나. 모바일로 보내줄게. 왕복 기차표까지 내주는 친구. 저는 친구를 만나러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친구도 보고 싶었고 바닷바람도 쐬고 싶었고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확실히 바다는 부산이 최고더라고요. 거친 파도를 보고 있으니 마음속에 응어리진 아픈 기억들이 씻은 듯이 날아갔습니다. 옆에 친구도 있고요. 방순이 배고프지? 부산에 왔으면 회 한 사발이 해야지. 횟집을 갔고 그날 먹은 회는 정말 태어나서 먹은 회 중에 가장 맛있더군요. 방순이 힘드나? 남자 아무것도 아니다. 널린 게 남자다. 너무 아파하지 마라. 방순아 잠깐만. 여보세요? 웬일이야? 나 친구랑 있지? 아 그래? 너 일로 와라. 누군데? 내 동네 친구 방구. 알지? 오라 했어. 남자는 남자로 있는 거야. 10여 분 뒤 남자가 왔고 처음 본 그의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있긴 뭘이죠. 더 생각나는구만. 안녕하세요. 방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신 줄 알았으면 지갑을 가져오는 건데 어쩌죠? 제가 지갑을 놓고 왔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삼성페이가 있으니까. 하하하하. 오늘은 제가 풀코스로 쏩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네일아트 받으러 가요. 모레는요? 모레는 모래사장 가야죠. 글피는요? 글피? 서글피 울지 말아요 그대. 와, 방구씨 재밌어요. 개그맨 같아요. 방순아, 존댓말 고마해라. 친구의 친구 아이가. 내가 네 다금바리가. 방구 너무 웃겨 진짜. 처음부터 유쾌하고 재미있는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매일매일 즐겁겠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첫날은 친구네 집에서 잤고 다음날 이 남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는 서울 올라가게 되었고 그렇게 서울에서 부산 긴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장거리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애틋한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남편도 부산에 살고 저도 부산에 대한 좋은 기억 덕분에 신혼집은 부산에 마련했어요. 또 친한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사는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그동안 살았던 서울이 지옥이었다면 이곳 부산은 천국이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잘 이어왔는데 언제부턴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자기야. 그건 뭐야? 웬 양산? 아까 퇴근하고 짐 좀 날라달라 그래서 날라주고 받아왔어. 누구? 누구긴 누구야. 자기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지. 잉? 아까 나랑 통화할 때는 그런 말 없던데. 모르지 뭐. 말할 타이밍 놓쳤겠지. 그런가? 다음날 친구와 통화를 하다 물어봤습니다. 어제 양산은 뭐야? 아, 어제 책상 옮기느라고 방구 불러서 같이 했어. 정리하다 보니까 있길래 넣었어. 어제 통화할 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에이, 방순이도 참. 뭐 그런 걸로 그래 새삼스럽게. 그래도 이제 내 남편이잖아. 너무 그러지 마라. 원래 내 친구기도 했어. 다음부터는 꼭 말할게 그럼. 방구 오늘 한 번 더 빌린다. 장롱 옮겨야 해서.
방 가구 위치 다 바꾸는 중이거든. 남편이 원래부터 친구의 친구기도 했지만 저는 괜히 서운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위에 썼다시피 부산에는 아는 사람이 남편과 친구밖에 없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둘한테밖에 못하죠. 뭔가 남편에게 말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도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뭐 둘 다 다른 사람하고 통화할 경우가 훨씬 많겠지만 연속으로 전화를 할 때면 대부분 다음 사람도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이상하더라고요. 뭐지? 싶었어요. 둘이 통화할 일이 많나? 굳이? 어느 날은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알았다. 누군데 전화를 그렇게 받아? 방구, 너 맛있는 거 많이 사주래. 근데 방순아, 나 지금 사투리가 너무 어색하다. 구독자님들이 이해해 주시겠지? 걱정 말고 편하게 해. 너 인기 짱 될 수도 있어. 남편에게 저는 친구를 만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셋이 친하긴 했지만 뭔가 제가 동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둘만 아는 것도 많고 나랑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는 듯한 기분이요. 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와서 친구 인스타를 뒤져봤습니다. 인기가 많아 댓글들이 몇십 개 몇백 개씩 달렸지만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거의 다 봤을 때쯤 7년 전 사진에 달린 댓글인데 둘이 너무 잘 어울려 라는 댓글이 생뚱맞게 있더라고요. 그 여자 인스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인스타에 7년 전 사진에 커플로 보이는 남녀와 제 친구 제 남편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디 놀러가서 찍은 사진 같더라고요. 제 남편과 제 친구도 커플 같아 보였습니다. 둘이 어깨동무하고 있었어요. 집에 남편이 와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이 사진 뭐야? 둘이 왜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옛날 거잖아. 이상해서. 친구 아이가. 고마해라. 듣기 싫다 아이가. 남편은 대화를 회피했고 저는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인스타 아이디로 그 사진 올린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사진 왜 가지고 있어? 어머 방구야, 미안. 지울 생각을 못했네. 이 사진 보면 기분이 속상할 텐데 괜히 미안하네. 내가 왜 속상해? 헤어졌으니까 속상하겠지. 아무튼 사진 내릴게. 헤어졌다고? 둘이 사귀었던 건가? 근데 나를 왜 소개시켜준 거지? 헤어졌다가 친구로 지내는 사이였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뭔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새벽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 서울 다녀올게. 엄마가 편찮으신가 봐. 장모님이 같이 가자. 여보 혼자 서울 가면 내 마음이 아파. 아니야, 나 혼자 다녀올게.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잖아. 조심히 다녀와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봤지만 별다른 흔적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 전에 남편 회사 앞에 차를 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미행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10여 분 뒤 남편이 퇴근했고 남편 차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내가 잘못 짚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더 잘해줄게. 못 믿어서 미안.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실에 불이 들어왔고 보이는 실루엣이 두 명이었습니다. 남편과 머리 긴 여자. 친구년이다.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주방에는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남편놈과 친구년은 부둥켜 안고 있더군요. 친구년은 제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왜 여기 와 있어? 내 속옷은 왜 쳐 입고 있냐? 방순아. 넌 조용히 기다려. 내가 묻잖아.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보면 모르나? 보면 모르다니.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지금 바람 피고 있잖아. 뭐라고? 그 말이 솔솔 나오냐? 안 나올 거 뭐 있나? 걸렸는데. 왜 그렇게 뻔뻔해? 정신 차려. 나 네 친구야.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왜 아직도 둘이 그러는 건데? 아직도? 뭐야? 다 알아? 인스타 봤어. 그렇구나. 에이, 재미 다 봤네. 뭐라는 거야?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지. 그렇게 됐어. 그날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랑 남편이랑 사귀다가 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헤어졌고 남편이 친구를 잊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구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저를 소개시켜 줄 테니 사귀라고, 자기는 바람을 피는 게 좋다고, 그러면 남편이랑 만나주겠다고. 남편은 그 제안에 응했고 저랑 남편이 장거리 연애를 할 때도 바람 폈답니다. 그렇게 몇 번 바람 피다 보니 더 강하게 바람 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저랑 결혼하라고, 결혼해서 유부남인 남자랑 바람 피고 싶다고. 내가 너보다 방구랑 10배는 더 잤을걸. 저 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저 인간들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TV도 밀어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국그릇, 밥그릇, 반찬그릇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때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면서 겨우 마음 잡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방구 너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니까 재밌디? 지금 행복해? 네가 원하는 여자와 붙어있는 이 순간이? 이게 니네들이 원하는 재미야? 어라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둘 다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려면 너가 가라. 이 집 내가 산 건데 너 혼수도 안 해왔잖아. 차표 한 장 줄 테니까 송대관처럼 떠나가라.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가라. 뭐라고? 끝까지 입장난하냐? 둘 다 꺼지라고. 그래 그럼 갈게. 가자. 둘은 그렇게 떠났고 남편은 집에 계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친구년 집에서 지냈겠죠. 저는 소송을 했고 위자료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이혼하자마자 짐 싸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 놈이나 친구년이나 그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였을까요? 정말 힘들었던 저에게 구세주 같던 두 사람이 왜 저에게 그런 일들을 벌였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아무도 못 믿겠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이 기분 정말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루하루 생선 가시가 입에 걸린 듯한 기분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다시는 부산에 가지 않을 겁니다. 댓글입니다. 여자도 미쳤고 남자도 미쳤네요. 바람 피고 싶어서 남자 보고 결혼하라고? 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웃긴데 그걸 진짜로 듣고 결혼한 남자도 어이없네요. 결혼했으면 부인한테나 잘할 것이지 전 여자친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결혼하고도 바람 피고 있나. 저런 것들은 콩밥 먹여야 됩니다. 이거는 사기 아닌가요? 사기죄로 고소해요. 돈으로 사기치는 것보다 더 심한데 충분히 징역 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몰랐으면 계속 그러고 사셨겠네요. 발견했으니 다행이지. 저는 바람 피워도 한 번쯤은 넘어가자 주의인데 이건 답도 없네요. 친구와 바람 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그리고 결혼한 이유도 일부러 저러려고 결혼한 거라니. 저 친구는 굉장히 이상한 성향을 갖고 있네요. 남의 속옷은 왜 입고 있나? 바람을 피워도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더럽네요. 깜빵에 넣어버리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좀 늦게 결혼한 프리랜서 여성입니다. 프리랜서다 보니 수입은 일정치 않지만 월 1000만 원은 꾸준히 벌며 나름 싱글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벌어 유학 등 스펙 쌓느라 바빠서 연애는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우연히 남편 만나 30 중반에 연애다운 연애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네요. 3살 연상의 남편은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는데 저 만나기 3년 전쯤 한순간의 투자로 전재산 모두 날리고 박봉의 월급쟁이 신세였습니다. 그래도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니 둘이 벌면 아쉬울 것 없을 거란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비용은 6대4로 제가 더 부담했고 남편은 늘 미안해하며 더욱 제게 잘해주었죠. 그렇게 만난 지 6개월 만에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왔는데 시부모 포함 시동생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일단 시어머니란 사람은 거만하고 차갑게 그지없는 데다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밑도 끝도 없이 사람 무시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주변인들에게 본인 자랑거리만 들어 자랑하는 맛에 사는 부류였습니다. 사치와 허영심도 심하십니다. 시아버지란 사람은 천성이 무능한 데다 푼숙기가 심하며 밉상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시전하는 데다 별 용건도 없이 수시로 제게 전화를 거는 분이었고 남편과 2살 터울인 시동생은 제게 신혼 노릇하는 위인이었죠. 시동생은 결혼했습니다. 참고로 시댁에서 실세는 시어머니입니다.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서 시아버지 시동생이 꽉 잡혀 사는 상황이에요. 저는 살가운 부모님 밑에서 자란 막내딸이었습니다. 늘 자식들 위해 전전긍긍하는 부모님 사랑받으며 네가 행복해야 주위 사람도 행복하니
절대 희생하고 인내하며 살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부당한 처사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와 시어머니가 만났으니 초반부터 불꽃 튀는 기싸움이 화재 경보기 수준이었죠. 첫 번째, 상견례. 저희는 세 자매예요. 언니들은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저와 부모님은 서울에 삽니다. 언니들은 간호사이고 형부들은 두 분 다 사업하시는데 주말에도 나가봐야 하는 사업군이어서 빨간 날 쉬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 저희 언니들, 형부들, 심지어 조카들까지 전부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지 봐야겠대요. 참고로 저희 언니들, 제 친구들 모두 양가 부모님과 당사자들만 참석하는 상견례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모이면 대가족이고 그래서 다들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난감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온 가족이 나와도 되지만 안 나와도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기에 제가 말했죠. 어머니 아들이 저희 언니들 형부들 봤으니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들한테 여쭤보시고 결혼식 날 보시라고요. 사정상 대가족이 제 상견례를 이유로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상놈의 상견례가 어딨냐? 라며 길길이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드렸죠. 저희는 30 훌쩍 넘어 40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니 그 어떤 금전적인 지원 없이 결혼하는 만큼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양가 부모님들이 저희 결혼 준비에 어떠한 관여도 하실 수 없다고요. 형제들 대동하지 않는 상견례는 바쁜 현대사회에서 어느 집이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상놈의 상견례 운운할 정도로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결국 제 뜻대로 상견례 마쳤습니다. 두 번째, 결혼 전 시어머니 친정 성묘 문제. 저는 결혼식 전날까지 일했고 프리랜서라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랴 일하랴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결혼식 4주를 앞둔 주말이 시어머니 친정 성묘날이라는 거예요. 역시 저는 그 주말도 일을 해야 했고요. 저더러 서울에서 충남 서산까지 내려오라고 그날 본인 친정 형제들 모여서 선산 성묘를 한다나요? 저보고 와서 성묘도 돕고 친척들한테 인사도 하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오빠 외갓집 성묘에 매년 참석하냐고요. 남편 말이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정작 그 집 자손은 한 번도 안 가본 성묘를 남의 자손이 와서 하라는 거잖아요. 딱 잘라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동서는 왔다 갔는데 너는 왜 못 오냐? 라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동서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백수지만 저는 일이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고 심지어 그날도 일이 잡혀있다. 제 밥줄인데 쉽게 취소하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리고 동서랑 저를 비교하지 마시라. 저희 엄마가 형부들이랑 어머니 아들 비교하면 좋겠냐고 했어요. 부들거림이 느껴졌지만 그건 제 사정이 아니니 패스했습니다. 세 번째 한복 사건. 저희는 예단 주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했고 양가 도움 없이 하는 결혼이니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에 보탬이 될까 싶어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언니들이 제 결혼식에 입을 한복하러 어렵게 시간 내서 여자 넷이 한복집에 갔습니다. 저는 일하다 말고 잠깐 1시간 짬내서 다녀온 거였어요. 어차피 대여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며칠 후 한복집에서 찍은 사진을 제 SNS에 올렸는데 그걸 시동생이 보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왜 네 부모 형제랑만 한복하러 갔냐? 라고 길길이 뛰시는 거예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황당하더군요. 더러 친정 시어머니와 함께 한복하러 가는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제 친구들이나 언니들은 각자 한복하러 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제 남편이 시아버지랑 양복하러 간 걸로 저희 친정아빠가 길길이 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이 없어서 남편한테 토스했어요. 네 번째, 집들이 생신상. 결혼 1년 전 첫인사를 갔는데 시아버지가 대뜸 앞으로 내 생일상은 네가 차려라. 랍니다. 저는 친정부모님 생신상도 차려본 적 없습니다. 늘 외식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우리를 낳은 건 우리 부모지 너희들이 아니니 우리 생일에 큰 신경 쓰지 말라는 분들이세요. 심지어 요즘은 경기 안 좋다고 당신들 생신날 모이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생신상 타령에 구정된 손만두 해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해오는 손만두 좀 먹어보지요. 남편 말이 평생 명절에 자기 집에서 손만두 빚는 거 못 봤답니다. 본인 마누라도 안 해주는 손만두를 남의 자식에게 해오라는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더러 결혼식 끝나면 집들이 하느라 바쁘겠다. 라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가 아닌 전세 살면서 무슨 집들이냐고, 집 사서 이사 갈 때나 집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말문 막혀 하더군요. 5번째, 결혼 후 친정 방문 문제. 저희는 식 마치고 일주일 후에 신혼여행 갔어요. 결혼식 다음날 시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제 인사 다닐 때 많으니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킨 것 같았어요. 어딜 인사 가냐니까 시이모들한테 가야 한대요. 참고로 시이모는 5명입니다. 제가 왜 인사를 가야 하냐니까 네 결혼식에 와줬으니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지. 엄연히 말하면 제 손님이 아니라 시부모님 손님이니 두 분이 인사하시라고 했어요. 저는 시이모님들 없어도 결혼식 치를 수 있었고 제가 초대한 게 아니니 그럴 의향 없다고요. 그랬더니 양반집이라 그런 거 중요시한대요. 그런 거 따지는 게 양반이냐고, 진짜 양반을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안 갔습니다. 경제적 지원 요구 문제. 천성이 사치가 심하고 허영심 만렙인 시부모님은 늘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하며 경제적인 걸 요구하세요. 누구 집 아들은 뭐 해줬다더라, 며느리는 뭐 해준다더라, 귀가 따갑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축의금도 본인들 거 박박 긁어가셔서 저희 축의금과 친정부모님 축의금으로 겨우 식장 비용 치렀는데 신혼여행 가는 저희들에게 선물 리스트를 주더라고요. 뭐뭐 사오라고 말이죠. 시내 가서 밥이나 한 끼 사 먹으라고 용돈은 못 줄 망정 선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결혼 후에도 공기청정기 사줘라. 거실 TV 바꿔줘라. 친구들이랑 밥 먹게 30만원 보내라. 별 요구를 다 하십니다. 저희는 전세자금 대출에 한 푼이라도 벌어 집 사려고 허리띠 졸라매는데 팔자 편한 소리 할 때면 부모 맞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빌딩 사서 월세 받아먹는 건물주도 아니고 서울에 내 집에서 사는데 저런 걸 요구하고 싶을까요? 돈이 앞서 밥 굶는다면 그 돈은 줄 수 있지만 매달 여행이나 일 삼으면서 사치 비용 뜯어내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하니 작년 말에 연끈 차더군요. 오케이 했습니다. 이외에도 속 뒤집힐 만한 사건 엄청 많지만 너무 길어 여기까지 할게요. 시댁 갑질이나 횡포에 인내하지 마세요. 사위가 100년 손님이듯 며느리도 그 집 손님입니다. 대우받아야 할 존재예요. 명절에 사위는 손 놓고 주는 밥상에 설거지도 안 하듯이 며느리도 시댁 가서 주는 밥만 먹고 설거지 안 해도 무방합니다. 시부모가 아들 데리고 밥상 차리고 설거지해도 이상할 거 없어요. 이건 전업주부라도 해당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래요. 물론 아내로서 의무도 지켜야겠죠. 참된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복종하는 며느리가 아닌 남편에게 아내의 모습을 다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추석엔 명절 스트레스 없길 바라며 모든 기혼자분들 화이팅입니다. 댓글입니다. 이래서 여자가 똑똑하고 자기 능력 있어야 된다니까. 옛날 시대의 글쓴이처럼 하면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요즘은 이렇게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사이다네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이기적이었던 걸 느끼죠. 다른 사건도 써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겠어요. 추가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감사합니다. 요즘 일이 없어서 그동안 눈팅만 했던 판에 제 사연을 남겼는데 많은 분들이 조언 아닌 조언해 주실지 몰랐어요. 대부분이 저보다 결혼 선배님들 같으신데 뼈 때리는 댓글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헛똑똑이라는 게 맞네요.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완벽한 조건을 가진 결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다소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든 결혼 정년기에 하는 결혼이든 10개 조건 중에 한두 개는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제 결혼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혼기 꽉 찬 여성 혹은 남성일수록 완벽한 결혼의 조건을 바라다 결국 혼자 살더라고요. 제가 완벽하지 않듯 남편감 역시 완벽한 조건을 바래선 안 된다는 게 제 뜻이었어요. 시댁 사람들 이상하다는 거 다행히도 남편이 잘 알고 있고 본인 역시 잘할 때 그 부분이 지긋지긋해서 20살부터 나와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 마음 너무 잘 알아주고 제가 평생 연 끊고 왕래 안 한다니까 적극 찬성하며 지지해줬어요. 특히 시부모가 제 앞에서 부당한 발언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부모한테 면박 줬던 게 한두 번이 아니네요. 그런 모습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으니 그 점에서는 아무 불만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갈등이 있을 땐 무조건 제 편이었고 그 정도면 큰 잡음 없겠다 싶어 결혼한 것도 있네요. 걱정해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결혼생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5개월인데 연애 때도 아끼고 사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절약해서 큰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 생각만 했지 이렇게 병구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 전 자취하던 남편 집에 가보면 3분 요리, 참치, 도시락 등 인스턴트 음식이 주를 이루고 외식은 데이트할 때만 하고 집에서 노는 날은 배달 음식은 절대 시켜 먹지도 않던 사람이었어요. 인스턴트는 한 끼에 꼭 한 개씩만 먹고 덕분에 집에서 먹는 밥은 매끼 혼자 대략 정말 많아봐야 3,000원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근데 결혼해서 보니 한 달 식비가 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요리는 제가 잘해서 요리, 설거지, 욕실 청소는 제가, 청소 빨래는 남편이 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끼 먹고 맞벌이지만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싶어 장 봐서 스테이크나 해물탕, 게장, 갈비, 잡채 등등 매일 저녁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줬고 아침은 항상 커피 내리고 빵, 계란, 베이컨, 스프 같은 브런치로 먹어요. 근데 이 남편 놈이 식비가 많이 나왔다고 투덜투덜거리는데 왜 이리 꼴보기 싫을까요? 평일 22일 동안 2끼씩 2명 88끼를 먹고 주말 8일 동안 3끼씩 2명 48끼를 먹어. 136끼를 먹었는데 한 끼당 4,500원 수준이야. 너무 비싸게 먹는다. 이러다간 식비로 우리 버는 거 다 나가겠다. 랍니다. 나 참 종이 쪼가리에 저거 써서 계산했을 생각하니까 왜 저렇게 궁상 맞아 보이던지. 어느 날은 그냥 김치찌개 먹고 어떤 날은 갈비찜도 먹는 거지. 아니 겉보다 한 달 60만 원이 그렇게 과소비인가요? 생활비도 반반 모아 쓰는데 식비로 30만 원 내는 게 사치인가요? 나는 자취할 때 한 달 식비 15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 라떼요. 그 소리를 2개월째 내내 달고 살길래 15만 원만 내라 했습니다. 나는 30만 원 내고 사람다운 밥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그 뒤로 아침에 밥에 참치 하나, 저녁에 밥에 카레 하나 이런 식으로 주고 뭐 3분 요리도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대요. 미트볼, 함박스테이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돌아가면서 차려줬었어요. 물론 저는 정상 식단으로 먹고요. 또 지 자존심에 제 반찬에는 손 안 댑니다. 그러더니 일주일도 안 가서 혼자 폭발해서 밥이 이게 뭐니에요. 그래서 그럼 네가 차리라고 이번 달부터는 그냥 청소구역 나누고 빨래 각자, 설거지 각자, 밥 각자 해서 먹어보자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째 인스턴트 먹더군요. 한 소리 했습니다. 밥이 이게 뭐냐던 사람이 왜 똑같이 그런 밥 먹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좋은 거 먹는다고 유세 부리냐? 랍니다. 왜 저럴까요? 당신이 해도 똑같이 그거밖에 못 먹을 거면서 왜 뭐라 하냐? 15만 원 내고 그럼 그 이상 뭘 바라냐? 네 같은 놈이랑 애 낳고 살 내 앞길이 막막하다. 애 갖는 거 더 생각해보자. 내질렀더니 저더러 냉혈한이네. 지 남편이 이렇게 먹는데 신경도 하나 안 쓰네. 이거 또라이인가 싶어서 지난 토요일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 남편 옆에 있는 거 개의치 않고 그냥 다 말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지도 모르겠다고,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한테 다시 반품해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저한테 얘가 없이 살아서 그렇다. 없이 키워서 그래. 미안하다. 내 탓이야. 라면서 눈시울 붉히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제 회사 갔다가 오니까 집 앞에서 어머님이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계단에 앉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비가 요란하게 오는 날인데 차도 없이 버스 타고 오셨을 거 생각하니 또 찡하기도 했네요. 오셔서 왜 전화 한 통 안 하셨냐고, 미리 연락 주셨으면 비밀번호라도 알려드려 들어가 계셨을 텐데 하니 자긴 괜찮다고, 우산에 빗물이 거의 없는 게 분명 오래 기다리셨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얼른 들어가자 하셨네요. 따뜻한 차 먼저 드리고 가져오신 반찬 내어 저녁 준비에 남편 와서 같이 먹고 남편이 차로 데려다 드리고 왔습니다. 반찬에 뭐 동그랑땡, 장조림, 김치, 동치미, 제육, 갈치조림 등등 많이도 해오셨더라고요. 앞으로 너희 일하느라 힘들 테니 내가 반찬 해다 주겠다. 밥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님께 죄송해서라도 남편 오면 잘 말해봐야지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이놈은 정말 병구더라고요.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넌 너가 해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가 저렇게 싸들고 오게 하냐? 라는데 저 진짜 혈압 올라서 욕지거리하고 친정 왔어요. 짐승이 따로 없다. 치가 떨려. 너한테 구구절절 설명해봐야 그 멍청한 머리로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말하기도 지친다. 내가 흔히들 말하는 그 멍청한 완전체 남편을 데리고 사네. 네가 15만 원으로 인스턴트 밥밖에 못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네 돈 15만 원으로 네 인스턴트 밥 차려주는 건 능력 없는 거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한 달 밥값 30만 원도 못 내는 네가 난 더 형편없고 능력 없고 찌질하다. 내지르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일에 월차 쓰고 감정 소비하고 너무 힘드네요.
지가 미안하다고 얘기하자며 메시지가 와 있긴 한데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고 여기 쓴 글 거짓말 하나도 없으니 이 글 그대로 보여줄 거거든요. 제발 저 자식 정신 좀 차리게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부탁드려요. 댓글입니다. 여기다 욕한다고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그냥 반품하시죠. 한 달에 60이면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알뜰한 마누라 정 많고 아들 걱정인 엄마 양팔로 잡고 힘들게 하네. 지 혼자 있으면 맨날 초라하게 쭈그려서 먹을 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나중에 애 낳으면 애 이유식 할 때 소고기 먹인다고 개거품 물고도 남을 사람 같아요. 진짜 반품이 시급합니다.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심하네요. 결혼은 어떻게 했대? 돈 아까워서 아내가 차린 맛있는 음식에 감사할 줄 모르고 먹는 내내 부들부들하면서 머릿속으로 돈 계산하고 있었을 거 생각하니 소름 돋아요. 애 없을 때 이혼해요. 진심으로요. 애 태어나면 그때부터 돈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애기 기저귀, 먹는 거 하나하나 돈덩어리로 생각하고 아이도 미워할 것 같네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는 거 전 절대 못 봐요. 장담하는데 저 신랑 저거 못 고쳐요. 식비 60에 스테이크에 잡채에 갈비찜까지 먹어놓고 한 끼에 4,500원. 세상에. 김밥집 가서 몇 끼니 김밥 2줄씩 사다 주지 그랬어요. 딱 3,000원인데 인스턴트만 먹자니 맘 상하고 진수성찬은 돈 아깝고. 아, 뭐라고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미안한 건지 알긴 알고 있다 하던가요? 냉혈한이래. 애 입에 들어가는 식비도 아까워서 벌벌 떤 게 훤한데 아님 애만 좋은 거 먹이고 부모는 또 인스턴트 먹고? 임산부나 산모는 식비가 더 들 텐데 그때도 한 끼에 3,000원씩 먹으려고? 냉혈한 같으니. 배고픈데 밥통에 밥이 없을 때, 퇴근 후 술 한잔 생각이 날 때,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할 때 같이 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화가 나서 술도 한잔하고 울고 어디서 말도 못하겠고 여기다 술김에 주저리 씁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저희 시댁에 생겼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시아버님이 쉽게 얘기해서 밖에서 아이를 낳아왔습니다. 당연히 집이 발칵 뒤집혔죠. 저는 남부끄러워서 친정에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 아이는 시댁에서 키우기로 했고 애엄마는 아이를 낳자마자 거의 도망가다시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5천만 원인가 해줬답니다. 그 뒤에 제가 임신을 했고 저희 부부에게는 현재 5살이 된 남아가 있고 저희 막내 도련님은 올해 7세입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막내 도련님을 막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나 우려하던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까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다 다 안 써도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참담했습니다. 결국 7세 막내를 저희 부부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의 과정을 모두 여기에 쓸 수는 없지만 저 역시 많이 울고 기도하는 고난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시댁 남매들 중 저희 부부가 가장 가정 형편이 좋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어서 저희는 다른 가족에 비해 부유한 편이라서 저희가 맡기로 한 겁니다.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 힘들었던 과정은 여기에 다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입주 베이비시터 이모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모님께 돈을 좀 더 주고 막내 도련님도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이모는 일을 5일 하시고 주말은 쉬고 저와 제 남편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친정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아들을 돌봐주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친정부모님이 정색을 하시더니 지금은 막내 도련님도 손주처럼 잘 대해주십니다. 사실 이 드라마 같은 일 때문에 남편과 몇 번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얼마 있다가 시어머니께 막내가 썼던 물건들을 잔뜩 얻어왔습니다. 같은 남하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받아왔고 애야 워낙 빨리 자라니까 그냥 막내 거 말고도 다른 친구들 거도 좀 얻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남편이 엄마한테 얻어온 옷 같은 거 당장 내다 버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버럭해서 한번 크게 싸웠네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막내 도련님과 저희 가족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예절도 바르고 의젓합니다. 그 어린 게 저에게도 꼬박꼬박 형수님하고 제 남편에게는 큰형님 그러면서 존대도 쓰고 제 아들도 마치 형처럼 살갑게 챙기기도 합니다. 큰 말썽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애기니까 가끔은 저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평범한 어린아이입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눈치 보는 게 있어서 사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막내 유치원 문제로 한번 저희 부부가 엄청 크게 다퉜습니다. 막내를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키우고 싶은 맘이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직 우리 애도 영어 유치원을 못 보내는데 쟤를 왜 영어 유치원을 보내냐? 라면서 승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우리 애는 어리니까 영어 유치원 안 보내는 거고 우리 애도 7살 되면 영어 유치원 보낼 거라고 그러면서 크게 또 다퉜네요. 결국엔 지금은 영어 유치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모가 그러는데 평소에는 그 어린 게 제 아들을 조카라고 엄청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아들도 막내를 좋아합니다. 아직 천지분간 못하는 제 아들은 막내에게 삼촌이라고 했다가 형아라고 했다가 뭐 그러면서 엄청 졸졸 쫓아다닙니다. 문제는 제 남편입니다. 평소에도 사실 둘을 차별하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그러지 말라고 남편한테 주의를 주긴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크게 싸웠네요. 오늘 남편이 무슨 모임에 갔는데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쪼르륵 나와서 아빠 그러면서 안기더라고요. 저도 나왔고요. 그런데 조금 늦게 막내가 나왔는데 남편이 막내한테 짜증을 내면서 너는 뭐 하는데 형이 왔는데도 늦게 나오냐? 그럴 거면 너네 집으로 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냐 그러고 남편은 또 화내면서 너는 왜 쟤만 감싸고 노냐? 그러면서 결국 큰 소리 내면서 싸우고 막내는 죄송하다고 울고 아들은 형 오니까 따라 울고 뭐 난리였습니다. 남편이 성질내면서 나갔는데 아까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나가면서 시어머니 병원으로 가서 자는가 보더라고요. 사실 오늘은 남편의 첫 사적 외박이네요. 저는 지금 애들 겨우 달래고 서지에서 그냥 조용히 술 한잔하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납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제 남편이 쓰레기 같은데 사실 남편은 저랑 연애하면서 최근까지 누구에게도 악한 소리 한 번 안 하고 저랑도 싸운 일이 없었습니다. 참 순하고 인성 올바른 사람입니다. 시아버님도 바람둥이 같은 할아버지는 아니었고 명망 있으시고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 롤모델은 아버지였어. 인자하고 기품 있고 때론 엄하고 때론 친구 같은 아버지가 좋았어. 나도 결혼해서 아버지가 된다면 내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아버지는 엄마한테도 참 잘하셨지. 두 분 평생 사시면서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면서 사셨어. 근데 밖에서 아기를 데려온 순간 그 평생 봐왔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야. 얼마 전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막내가 그린카드를 3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형수님께, 큰형님께, 어머니께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너무 기특하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다음날 월차 내고 막내 데리고 시어머니 병실로 데리고 갔네요. 근데 그 조그만한 게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군요. 자긴 잘 지낸다고, 엄마 빨리 나와서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엄마 손을 꼭 잡는데 제가 다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구 말대로 하늘은 머리 둔 짐승은 기르는 게 아니라고 하죠. 저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저는 애틋한데 이 막내가 중학생이 돼서 힘들게 하면 어쩌나. 아님 나중에라도 형수가 자기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면 어쩌나. 하지만 지금은 그 불안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는 수밖에요. 남편도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가슴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내한테 잘하다가도 문득문득 저놈 때문에 자기 엄마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남편은 사춘기 아들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근데 쓰다 보니 웃기네요. 원래 이 글의 주인공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저여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남편처럼 막 저렇게 방황하고 남편이 여기에 글 써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거꾸로 되었네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남편이 막내한테 계속 저럴까 봐요. 남편은 사실 저랑 교제부터 여지껏 욕 한 번 하는 걸 못 봤는데 막내가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성격도 조금 사나워지고 예민해졌으며 술 마시는 횟수도 꽤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울증 증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 다 같이 병원 가서 가족 상담을 받을까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댓글입니다. 남편이 안 되긴 했어요. 배신감이 클 거고 잊고 살고 싶어도 이복 동생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 잊을 수도 없고 처음엔 아내가 남편을 조금 더 이해해주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정도로 싫었으면 처음부터 보육원에 보내는 한이 있어도 아이를 맞지 않았어야 하지 않나요? 아무려면 친정재산 덕에 형편 좋다고 피도 안 섞인 집안의 뜨거운 감자를 떠맡게 된 아내보다 억울하겠느냐고요. 그래요.
자기 속은 복잡해 죽겠는데 보살 강림한 것 같은 아내는 어느새 이복 시동생이랑 사이 좋아져서 하하호호 지내니 저만 속 좁은 놈 같고 자괴감 들고 그러겠죠. 그렇게 착하게 살면서 남편 본인 마음만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본인이 실수한 거 알지만 좀 감싸주면 어때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나무라는 게 서운했겠죠. 근데 그러면요. 아내가 남편 마음에 공감해주고 남편이 어찌하든 가만히 있으면요. 그럼 다음에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묽고 터져서 매번 그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냐고요. 애한테 감정 쏟아내는 거 두고 보란 얘기는 아닐 거고 방법은 아이를 분리시키고 남편 달래는 건데 보통 이런 남편들이 이렇게 한다고 말려지지 않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지. 이건 남편 본인이 상담을 받든 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어른이고 무엇보다 자기가 선택해 아이를 맡았으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남편이 불쌍하다는 글이 이해가 안 가네. 전형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증 온 거구만. 막내 데리고 와서 키우기로 결정한 게 본인 선택 아닌가? 자기 엄마가 부탁을 했든 아니든 데리고 와서 키우기로 결심을 했으면 성인답게 행동을 해야지. 잘못은 시아버지가 해놓고 떠났는데 애먼 막내가 왜 그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걔라고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냐. 여기서 남편이 잘못했네, 아내가 잘못했네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 애초에 데려오게 된 게 누구 의견이 더 컸는지도 적혀있지도 않은데 아내 탓하는 댓글은 또 뭐야. 남편 붙잡고 심리상담이든 뭐든 다녀오세요. 의외로 내 상황을 타인에게 그냥 술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들한테 투자할 거 뺏긴다는 느낌 안 받게 해주세요. 영어 유치원 보내지 말고 구몬을 한다든지. 아빠에 대한 원망에 아들 키우는데 방해라는 미움까지 더해지면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상담받으면 전문가분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이에요. 아니 댓글들 뭐야. 이 여자가 자발적으로 데려와서 맡았다고 누가 그래? 여기 글 어디에도 그런 건 없는데. 뭐 어쨌거나 애를 데려왔으면 앞으로 나아가야지. 저게 뭐 하는 짓인지. 후기입니다. 아까 새벽에 술 취해 쓴 글인데 이토록 하나하나 본인 일처럼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댓글이 너무 많아 놀랐습니다. 주작, 자작, 사실 그런 말 나올 법합니다. 남편은 시모 병원에서 자고 출근하고 밤에 시모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미안하다. 내가 잘할게. 버티고 있어줘서 고맙다. 등등 길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잘 살자, 같이 상담하러 가자 라고 답했고 남편도 그렇게 하기로 했기에 조만간 날짜를 잡고자 합니다. 300여 개의 댓글 하나하나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 중에 제가 보살이니 뭐니 써있던데 저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막내가 우리 집에 오기로 결정된 뒤 오만 깽판은 다 부렸습니다. 너랑 네 동생 데리고 나가라고도 하고 술 취해서 시모께 전화해서 내가 뭘 그리 당신 집에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냐고 악다구니도 썼습니다. 시댁 형제는 현재 이제 막 박사 끝낸 미혼 시누이, 다음 달에 출산하는 동서네. 현실적으로 하루를 맞더라도 저희 부부가 키우는 게 맞겠죠. 막내는 시모와 시부아이로 되어 있어 연락도 안 된 친모를 찾더라도 법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고 그 어린애한텐 늙은 부모가 부모라 그랬다가 갑자기 생판 모르는 아줌마한테 데려다 주면서 앞으로 저 여자가 네 엄마다 라고 하는 것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냥 시부모 아이로 남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혼외 자식인 건 나중에 성인 되면 알려주려고요. 시부 친자인 건 태어나자마자 확인했습니다. 고아원 데려다 주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던데 그건 어디 쉬운가요? 그 아이가 비록 축복받지 못한 생명이라 하더라도 제가 아이 키워보니 설상 내 아들이 부정한 아이라 하더라도 전 못할 것 같습니다. 고아원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사실 그냥 잠시 시모 다 나을 때까지만 형제들이 돈 모아 한 달에 50만원씩 아이 이름으로 보내고 서울의 시설 좋은 고아원에 위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모가 울면서 저한테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애가 무슨 죄냐고. 그쵸, 다들 그러셨는데 애가 무슨 죄인가요? 새남매 그동안 번듯하게 공부시키고 이만큼 사회생활하게 해주시고 조금씩 재산도 물려주시고 했는데 부모님 은혜 갚는 셈 치고 막내를 잘 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관계에서 제일 화나고 억울한 건 저와 제 아들이죠. 전 저희 집으로 오기로 한 날부터 다이어트에도 안 빠지던 살이 8kg나 빠졌고 아이 계획하면서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내는 거 그만하려고요. 화낸다고 뭐가 더 바뀔 것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막내 들어오고 일주일 휴가 내고 애는 친정에 보내고 거의 5일을 무작정 술만 마셨네요. 어느 날 제가 술 취해서 막내 붙잡고 오니까 그 어린애가 잘못했다고 울길래 정신이 들더라고요. 어리다고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막내보다 어릴 때도 맏딸이라고 친가에서 엄마가 구박받아서 울고 있으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이 막내가 어떻게 커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장남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상실감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제가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누구 말대로 돈 있어서 입주이 못 쓰니까 종일 애들 안 봐도 되니 덜 미운 걸 수도 있네요.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사정이 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시모가 완치되면 당연히 시모께 보낼 겁니다. 그게 막내한테도 좋죠. 하지만 예우가 썩 좋은 게 아니라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어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부모님도 당신들의 치부임에도 불구하고 막내를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받고 싶어 막내를 맡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맡은 것도 아니고 돈 자랑하려고 맡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좀 더 길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막내는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같이 고민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의 따뜻함을 느끼네요. 그리고 이 글은 안 지우고 제가 힘들 때마다 곱씹으며 읽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기에서 이런저런 글들만 봐왔지 제가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처음 쓰는 글이라 두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6년차에 접어드는 결혼 생활 중인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알콩달콩 연애 후 결혼을 하여 여느 부부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기에 남편은 그때 당시 군대를 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라 돈을 모으고 군대를 가야겠다 싶어 서로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참고로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올해 남편이 군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소식 때 들어가는 남편을 보고 서로 안고 울고 그렇게 보낸 후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3일 뒤 남편의 첫 전화를 받고 울컥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통화를 끝낸 뒤 그 다음 주 남편의 훈련병 번호와 소대 번호가 확인이 되어 인터넷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딘가 익숙한 듯 모르는 여자의 이름으로 내 사랑 김방구라는 제목의 편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친구가 장난을 치는 걸까 싶은 마음으로 남편한테 전화 오면 물어봐야겠다 싶어 그냥 넘어간 후 그날 저녁 마침 남편이 전화가 와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더군요. 억장이 무너지고 배신감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시어머님과 통화를 하며 겨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순간적인 바람일 수도 있으니 일단 남편의 말도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남편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본인 휴대폰을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여 그동안 폰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여자의 촉이 오더라고요. 잠금 설정되어 있는 걸 삼성 계정을 통해 풀어 확인을 했는데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를 제가 연 거였습니다. 숨긴 파일에 있는 모르는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수많은 사진과 민망한 사진들, 친구 집에 간다고 했던 그날의 예약한 펜션 문자 내역 등 사진 날짜를 보니 1, 2년 전은 되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몸이 차가워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카카오톡에 있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대학 다닐 때 같은 과 동기였던 여자였고 4년 동안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결혼한 줄은 전혀 몰랐어요. 라며 본인은 몰랐던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듀얼 폰 번호를 하나 더 개통해서 그걸로 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4년 동안 어떻게 그 얼굴로 연기를 하며 저를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나고 다녔는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약속을 잡아 만나서 그동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4년 전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사귀게 되었고 최근까지도 연락을 계속했고 제가 결혼식을 늦게 올려 작년에 올렸는데 결혼식 하기 전주에도 만남을 가졌고 신혼여행 가기 전날에도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군 제대하면 결혼을 하자며 스몰 웨딩 결혼식장도 알아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와 결혼한 사실을 믿기 힘들다고 해서 혼인증명서도 떼어서 보여줬습니다. 이런 일은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에서나 볼 줄 알았는데 나한테 벌어지다니.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신혼집으로 시작했던 원룸에도 제가 없을 때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여자한테는 고모부가 돌아가셨다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치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저만 기만했던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도 기만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여자는 저희 남편과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을 모아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읽어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와 아기 낳는 것도 제대로 낳자고 미루고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는 임신을 하게 되면 낳아서 살자고 했대요. 뭐 두 집 살림하고 싶었나 봐요. 어이가 없어서. 결혼 후 연도가 바뀔수록 남편은 저에게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반찬이 이게 뭐야? 맛자가리 없게. 라며 핀잔을 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다른 여자가 있어서 저한테 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동안 여자 문제로 한두 번 싸우기도 했었는데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에선 집안일도 제대로 안 도와주고 매일 게임만 하는 사람이 그 여자한테는 집안일도 척척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여자한테는 아빠와 살고 있다고 해서 저는 남편 아빠가 되어 있었어요. 저와 어디를 갈 때마다 아빠랑 어디 간다고 했고 제가 해준 밥을 본인이 한 것처럼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저희 집에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시며 붙잡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붙잡아서 될 상황도 아니고 이미 너무 선을 넘어버린 일이라 이미 제 마음은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고 이젠 덤덤해졌습니다. 수료식 때 이혼장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에 던져주고 싶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20대 후반이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소송을 걸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그동안 누구와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년의 결혼 생활 중에 4년이란 시간을 이놈한테 속아가면서 살아왔네요. 제가 멍청했습니다. 왜 폰을 한번 볼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저 싸우기 싫어 그냥 넘어갔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제 어린 청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만을 생각하며 새롭게 살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인간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이만 글을 끝내겠습니다. 야, 이 방구 같은 놈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언젠간 네 눈에도 피눈물 나는 날이 올 거야. 나와 내 가족을 기만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게. 댓글입니다. 글로만 읽어도 참담하네요. 내연녀에게 욕이라도 퍼부을 상황이면 그나마 낫겠지만 이거 뭐 양쪽 두 여자분 모두 속은 거라. 악이라도 없을 때 이 사단이 난 걸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시고 힘내세요. 보란듯이 더 잘 사시길 바래요. 저도 당했어요. 대학원 가서 바람나서 저랑 혼인 중에 그 여자랑 저랑 재다가 그 여자 선택해서 주변에 저랑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랑 상견례까지 했네요. 결국 위자료 몇 푼 안 되지만 시댁돈 탈탈 털어가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통에서 잘 탈출했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른 나이에 남들보다 먼저 결혼을 경험하셨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 재시작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먼저 케어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나마 지금 애라도 없을 때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얼른 손절하시길 바래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6개월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길게 사귄 것도 아닌데 기간에 상관없이 헤어질 땐 항상 힘들더라고요. 제 전 남자친구는 허세남에 말만 번지르르 하고 여자 좋아하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제가 사귈 당시에는 그런 게 안 보였었어요. 제가 멍청한 여자였나봐요. 남자친구는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20대 중반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학생이어서 옷도 가방도 구두도 명품은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다 생각하고 검소하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이 강남이라서 그런 건지 남친은 저에게 가방 뭐야? 쪽팔려. 신발 보소. 왜 그런 걸 신고 다니냐? 옷 맨날 똑같은 거만 입네. 그러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은 오빠 일하는데 건너편에 샤넬 있는데 오빠가 다음에 가방 하나 사줄게.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과분한 선물 받고 싶지 않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항상 이러고 마는 착한 여자친구였는데 물론 말만 하고 진짜로 한 번도 사준 적은 없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정말 잘했어요. 연락도 꼬박꼬박 잘하고 남자친구가 싫어해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남자애들도 싹 다 정리하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다 이해해주고 그래서 질렸던 걸까요?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랑 술 먹고 있으면 연락이나 하지 말던지 꼭 술김에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주위에 들리는 여자 소리. 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팡순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그래도 친구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항상 이해하고 남자친구 말만 믿고 넘어가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대학교 시험 기간일 때였어요. 다음날 전공 시험이 2개나 겹쳐서 잠도 못 자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오빠는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멍청하게 술 먹으러 나가서 또 술김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오빠 누구야? 끊고 나랑 놀자. 응. 애교 넘치는 여자 소리, 노래소리. 자긴 노래 부르는 거 싫다고 제가 노래방 가자고 매일 졸라도 한 번도 가주지 않던 노래방. 여자 불러주는 노래방을 간 건지 술집을 간 건지 없어 여자 같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실토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전 그놈 때문에 밤새 화나서 바들바들 떨면서 다음날 시험 도망치고 그때 봐준 제가 잘못이죠. 자긴 여자 싫어한다고 믿으라고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유 없이 갑자기 헤어지자네요. 헤어져. 너 지겨워졌어. 전 너무 갑작스러워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수차례 전화를 했더니 잘못 눌려진 건지 술자리에서 신나게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지 말고 오빠 옆에 와서 앉아. 오늘은 내가 살게. 기분 좋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저렇게 기분 좋게 웃으며 노는 남자 잡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한 달쯤 있으니 그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번만 보자. 지금 집 앞이야. 저는 한 대 때려주기라도 할 생각으로 나갔어요. 근데 헤어질 당시에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차인 거라 얼굴 보니까 또다시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마침 그 남자도 온갖 말로 절 꼬시더라고요. 그 남자랑 사귈 당시에는 통통했던 제가 마음고생으로 살이 10kg나 빠졌으니 달라 보였겠죠. 화장도 안 하던 제가 화장까지 하고 나갔으니 달라 보였겠죠.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흔들렸던 건지 제가 온갖 모진 말 다 하고 욕하고 다시 만나기 싫다는데도 무릎 꿇고 제발 만나달라면서 너 못 잊어서 힘들었어. 다음 달에 오빠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말로 살살 구슬리더라고요. 바보같이 믿었어요. 진심같이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어느 날 같이 있는데 그 남자 핸드폰으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문자도 몇 통 오고. 느낌이 이상해서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봤어요. 역시 여자친구였어요. 그 사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더라고요. 아니, 저랑 헤어지기 전부터 이미 2 여자를 사귀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꾸 의심하고 귀찮게 구니까 정리하고 새 여자 쪽으로 기울었던 듯 합니다. 오빠 화났어요? 오빠 왜 그냥 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 사랑해요. 왜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문자들. 전 여자친구랑 싸운 김에 제 생각이 나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와, 진짜. 처음엔 질투심에 그 여자가 미웠어요. 근데 계속 문자 오는데 그 여자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지금은 그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인데 전 여자친구한테 이러고 있는 남자친구를 둔 여자라 그 여자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 저를 보는 것처럼 그 남자한테 쩔쩔매는 게 말투도 착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문자 한 거 티도 안 내고 따지지 않고 기분 좋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릿속으로 그 여자친구 번호를 외웠어요. 근데 그때 또 그 남자 특유의 허세질이 발동하더라고요. 우리 애기 그동안 만나면서 오빠가 반지 하나도 안 사줬네. 내일 오빠가 반지 하나 사줄게.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요, 뭘 그런 걸. 이러면서 넘겼을 저. 어차피 끝낼 마당에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오빠 그래놓고 또 안 사줄 거잖아요. 지금 오빠가 끼고 있는 반지 마음에 드니까 그거 저 주세요. 그 남자 좀 당황하는 듯 하더니 애써 쿨한 척하며 반지 빼주더라고요. 허세남 기질 발동. 집에 가는 길에 그 남자가 준 반지 사진 찍어서 그 여자 번호로 전송했습니다. 그냥 나랑 같이 있었다 그러면 못 믿을까봐, 나 만났다 그러면 예전 나처럼 또 그 남자 핑계에 속아주고 넘어갈까봐 확실한 증거 찍어서 여자분한테 보내줬어요. 그쪽 분 남자친구 어제 저한테 찾아와서 사귀자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면서요. 저는 여자친구분 있는 거 모르고 알겠다고 하고 다시 사귀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 있었네요. 저도 모르고 그랬던 거니까 저한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예전 저처럼 그 남자한테 속을지도 모를 그쪽 분 생각에 반지 받아서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제까지 그 남자가 끼고 있었던 반지인 거 아시죠? 전 어차피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만날 생각 없으니까 이제 선택은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계속 예쁜 사랑하시든 아님 헤어지시든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잠시나마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 여자분 저처럼 바보 같은 여자 아니더라고요.
자기도 그딴 놈 만날 생각 없다고 고맙다고 연락 왔어요. 그 여자분 문자 받고 그 쓰레기 놈한테도 문자했어요. 오빠 잘 가고 있어요? 저 오빠랑 헤어지고 생각해봤는데요. 오빠 돈만 많지 허세남에 키만 크고 못생기고 예전엔 제가 뚱뚱해서 오빠 같은 남자 만났는데 살 좀 빼고 나니까 오빠 같은 사람이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서 못 만나겠어요. 어제 다시 만나기로 한 건 실수니까 없던 걸로 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문자하니까 또 쿨한 척 문자 오더라고요. 그래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해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여자친구한테 제 만행이 됐고 차여서 그런지 전화 줄기차게 오는 거 그냥 안 받았네요. 그 남자는 동시에 두 여자한테 차이고 폐인됐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놈이랑 헤어지고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 그립기도 하고 매일 울고 그랬었는데 그날 이후로 정 똑 떨어지고 오히려 속 시원하더라고요. 미련도 없어지고. 고마워요 오빠. 이런 식으로 깨끗이 있게 해줘서. 그리고 오빠 돈 많은 건 알겠는데 이제 그딴 허세 좀 그만 떨고 다녀요. 못생겨가지고. 댓글입니다. 혹시 그 남자 소보로빵처럼 생겼음? 허세남의 돈만 많고 키 큰 그 남자 내가 4달 전에 만난 남자 같네. 그 사람도 20대 후반인데 정말 쓰레기였지. 술 마시고 전화하는 거며 그래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라 까지. 왜 이렇게 닮았니? 같은 남자는 아니겠지? 그 남자 홍대 살고 방씨예요. 설마 동일 인물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가 회사 차리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옷지적. 무슨 만날 때마다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 신발은 별로다. 오늘은 좀 괜찮네. 이런 말 꼭 해요. 그러면서 지는 옷 못 입음. 맨날 똑같은 옷 입음. 그리고 내가 MCM 가방 메고 간 적 있는데 그냥 무난한 갈색으로 옆으로 매는 거였는데 우리 엄마 가방 같아. 이딴 소리하고 이 가방 맨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이었나 2주일 뒤에 전화 왔는데 나는 그때 미안하다는 그런 말일 줄 알고 받았더니 밥이나 한번 먹자. 오빠가 쏠게. 라면서 능글맞게 굴길래 그냥 잘 살라고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시간 지났나?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근데 나 말고 다른 여자 이름 대면서 문자하네요. 방순아 보고 싶다. 이러면서 나 방순이 아닌데. 오늘 너 생일이지? 미워. 이러면서 혼자 생쇼함. 그래서 참다 내가 문자 똑바로 보내라고 나 방순이 아니라고 했더니 거짓말하지 마. 밉다. 이러고 앉았고 진짜 얼마나 어이없던지. 그래서 내가 정신 똑바로 챙기고 다니라고 술 먹고 민폐 끼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술 깨고 아침에 전화하길래 거부했더니 네가 어딜 날 가르치려 들어? 옷도 못 입는 게. 라고 오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이런 놈을 만나서 사귀게 된 건지. 헐, 저 글쓴인데 홍대 살고 방씨 맨날 똑같은 옷 잔소리 심한 거 전 남친이랑 비슷한데 혹시 귀여운 척은 안 해요? 딴 거 다 참겠는데 못생겨서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귀여운 척하는 거는 진짜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었어요. 귀여운 척 많이 했어요. 맞아 못생겼어요. 정말 결정적인 거 하나 있는데 이거 말하면 왠지 정말 신상 까질 것 같아서 못 말하겠네. 어라? 여기 뭔가 재미있어 보이는 댓글들이네. 그 반지 져주세요. 썰닭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아니 드라마에도 없는 일 같은데. 시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려오다니. 혹시 비슷한 드라마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하네요. 일단 여자분이 대단합니다.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잘하시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두 분이 거꾸로 됐네요. 나머지 사연들은 일단 남자 말투가 밥맛이네요. 방순이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오늘 오빠가 돈이 좀 많거든.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방순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머니가 3,000원 줬거든.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또 떨어졌네. 방구 너 요즘 왜 그래? 전교 2등이 뭐야?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지금 저는 아이와 부산에서 지냅니다. 7월에 우여곡절 끝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전 남편은 노름으로 큰 빚을 진 것도 모자라 잦은 외박을 하고 심지어는 재작년 말경부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비는 물론 양육비까지 끊어버렸어요. 그게 재작년 11월입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3살, 지금 6살이 되었습니다. 모든 파탄의 원인이 전 남편에게 있었기에 친권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판결받았지만 그동안 위자료 및 양육비를 10원짜리 한 푼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의심하며 설마 하며 지냈는데 며칠 전 그 상간녀의 존재가 정말로 드러났습니다. 전 남편이 빠른 85년생, 상간녀는 심지어 한번 이혼 경력까지 있는 대구 출신 77년생. 확실치는 않지만 77년생으로 추정됩니다.
만난 지 4년 됐다는 증거를 찾았네요. 뻔뻔스럽게도 2살이던 내 자식 내팽겨치고 같이 산 기간까지 4년이라니. 실제 별거가 재작년 11월, 이혼 확정이 7월이었는데 두 사람 관계가 그 이전부터였습니다. 이혼 사유인 별거가 불륜으로 원인됨이 확실하기에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듯합니다. 그 여자 전 남편과 제가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더군요. 말티즈 치와와 개 2마리 함께 키우며. 우리 아들 개털 알러지가 너무 심해 개 키우는 사람하고 접촉도 하지 말라던, 개 때문에 아이 아플 수도 있다던 의사 말은 기억도 안 나나 봅니다. 그 여자와 개까지 부산 집에 모셔다 놓고 전 남편은 면접 교섭한답시고 아이를 데려갔었더군요. 상담 후 법적인 소송 과정 다 알아보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손주까지 내팽겨치고 만난 그 여자, 새며느리 될 그 여자 자구가라며 밥상까지 차려준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 고모까지 더러운 집구석 생각하니 구역질 나네요. 전 남편 연락처 물어보니 죽어도 본인은 모르고 양육비며 위자료며 단 한 푼도 못 준다며, 전 남편 앞으로 재산 안 내놓을 거라며 고의적 재산 은닉하시겠다는 아이 할머니, 심지어 내 잘못이 뭔지 단 한 가지도 집어내지 못하면서 나대지 마라. 라며 폐악을 부리는 아이 고모까지. 이렇게나 귀엽고 예쁜 내 아이가 저런 집 자손이랍니다. 일단 상간녀와 전 남편을 상대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 절차를 시작할까 합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와 지내며 한 달 50만 원, 하나밖에 없는 아이 양육비 단 한 푼도 못 준다며 버티더니 지금은 전시댁에서 지낸다네요. 고급 승용차 한 달 할부금 100만 원에 데이트하느라 양육비 이상 쓰며 지낸다는데 남편은 이혼 다 끝난 마당에 지금 와서 왜 이러냐? 랍니다. 그런데 어쩌죠? 지금도 이혼과 별개로 법적 진행 가능하다던데. 재작년 그 추운 겨울 일가 친척 하나 없이 전 남편 하나만 믿고 따라온 그 허름한 투룸에서 아이와 단둘이 지내며 보일러 돌릴 돈이 무서워 가스불에 물 데워가며 싱크대에서 아이를 씻기고 아이 먹일 쌀이 떨어져서 걱정하던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나니 차마 저 두 사람 행복하게 지내는 꼬락서니 도저히 두 눈 뜨고 못 보겠네요. 명예훼손 각오하고 증거 다 첨부하여 한번 풀까요? 사회적으로 매장시킬까요? 생각보다 냉담하고 담담한 제 자신이 정말 놀랍네요. 댓글입니다. 애 양육비를 지가 안 주겠다고 버티면 안 줘도 되는 게 아니잖아. 법적으로 문제 있을 텐데 뭘 믿고 저래? 협의 이혼 전 불륜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어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남편 모두에게 청구 가능해요. 증거를 잘 수집해두고 소송하세요. 아이 양육비는 월급에 가압류 걸어서 받아내시고요.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꼭 위자료 받아내세요. 법원에 위자료 소송 진행하시고 양육비 판결받은 것으로 급여에 가압류 거시고 본압류로 전환해서 매달 받아가십시오. 법적인 지식 조금만 발휘하시면 양육비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가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리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애기 엄마 안타깝네요. 마음고생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20년 전에 이혼 소송 끝에 결혼한 지 1년 8개월 만에 첫돌진한 아들내미랑 옷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비 퍼붓는 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걸음마 간신히 하는 아이 들쳐업고 어린이집에 맡겨가면서 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갔고 군대 입대했습니다. 생각하면 아득하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그런대로 사라지더이다. 전 지금까지 양육비는커녕 그 괴물같은 집구석 식구들을 그 뒤로 본 적 없어요. 물론 우리 아이도요. 우리 아이는 그 집구석 장손인데도 말이죠. 받아내실 거 다 받아내시고 아이랑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글입니다. 댓글에 전시댁에서 상간녀와 전남편을 옹호할 정도로 저에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네요. 약간 추가하자면 맞습니다. 저 돈에 환장했습니다. 그래서 전남편이랑 상간녀에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법정 싸움 또 한번 시작해보려고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하니까요. 아이 아빠 쪽 집에서는 저더러 은혜도 모르는 돈에 환장한 여자. 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저 싫어하고 아들이 데려온 연상 상간녀 밥상까지 차려줘가며 대접해줬겠죠. 저 부끄럽지만 아이 아빠랑 만나면서 배불러서 친정집에서 쫓겨나 가방 하나 달랑 가지고 아이 아빠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저 40kg 남짓 나가는 몸이라 뱃속에 아이가 10주가 넘도록 몰랐고 유산기가 있어 하혈을 해도 그게 생리인 줄 알고 넘어갔었죠.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픈 건 늘 있던 생리통인 줄 알았고요. 다행히도 아이는 뱃속에서 잘 버텨주었고 배도 많이 나오지 않아
만삭 때까지도 일 다녀도 직장에서 임산부인 줄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많이 무뎠고 아이가 생긴 줄도 모를 정도로 둔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에서 쫓겨났고 제 손목 붙잡고 병원 끌고 가려던 친정엄마 피해서 무작정 작은 캐리어 하나 들고 전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전시댁에서 저더러 그래도 뱃속에 집안 자손 가진 사람이라 빈몸으로 배불러 들어온 나이 어린 거 걷어서 딸처럼 대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돈 내놓으라 돈 타령이냐? 이럽니다. 아이 낳고 허락받고 결혼식 올리며 저희 친정아버지 그래도 사이 드린다며 전남편 불러다가 양복 한벌 해주시며 지금은 너희 둘이 원룸 살고 있어 가구 가전 넣을 수가 없으니 조만간 살만한 집으로 이사가면 구색 갖춰서 가구 가전 다 넣어주마.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예단비도 적당히 넣어드리고 전남편 예물도 부족하나마 전남편 원하는 대로 팔찌 하나 반지 하나 해줬습니다. 목걸이 해준다니 본인이 팔찌를 원하더군요. 그런데 저더러 빈몸으로 온 주제에 은혜도 모르고 돈에 환장해서 미쳐 날뛰네? 라고 하더라고요. 임신기간 포함하여 3년 넘는 혼인기간 동안 조기진통으로 그만둘 때까지 일하고 육아하다 20개월의 가방 매면 가방 무게로 뒤로 넘어지는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처음 전남편 노름으로 1,000만 원을 빚진 후 아이 양육하느라 전남편 외벌이일 때도 다달이 전남편 노름빚 갚아가며 살았습니다. 전남편은 적게 벌 땐 한 달 120만 원 남짓, 많이 벌 땐 한 달 360만 원 정도 벌어왔습니다. 그나마도 점점 일감이 줄어들어 벌어오는 월급이 확 줄더군요. 나중엔 더 줄었고요. 120만 원 들어와도 악착같이 살림하고 빚 갚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전남편 이름으로 들어둔 적금이며 청약으로 모아둔 1,000만 원 남짓을 저모르게 도장 들고 나가 전남편 혼자 다 찾아서 노름으로 쓰고 신용카드로 대출받고 그러고도 전시댁에서 외곽지역 투룸 얻으며 해주신 3,000만 원 중 전남편이 절반 해먹었어요. 겨우겨우 제 앞으로 계약 돌려 간신히 1,500만 원 남겨 지켰습니다. 차만 바꿔주면 정신 차리고 일만 하며 살겠노라는 전남편 성화에 전부 할부비지긴 하나 신형 고급차로 무리해서 차도 바꿔줬어요. 저도 같이 벌고 있고 아이는 하나니 알뜰하게 모으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 저도 비싸고 좋은 옷 사입히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참아가며 5일장에서 3,000원 5,000원짜리 사입히고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게 무서워 아끼며 살았는데 그런데 저 모르는 새 빚이 불어나고 또 불어나 알고 보니 빚만 8,000이었네요. 이제 와서 보니 그 와중에 상간녀와 불륜까지. 전시댁은 저더러 안사람이 돼서 그거 하나 못 참고 정신 차릴 때까지 못 기다려주냐? 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우리 집에서 해준 3천 중에 1,500 내가 썼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너가 가지고 가서 알아서 살아라. 라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 인간 많은 철통같이 지켜 제 앞으로 빚은 안 남긴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 많은 빚 중 제 손으로 단돈 10원이라도 썼다면 일이 억울하지도 않았을 거라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 집 나가고 아이와 단둘이 지내며 혼자 벌이에 다달이 나가는 월세 25만 원을 못 내서 보증금 까먹으며 먹고 살다 간신히 1,130만 원 남겼습니다. 제 변명이지만 그래서 더 악랄해지고 독해지고 돈에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줬으면 됐지. 전 남편에게 소송으로 판결받은 위자료 1,500과 양육비 50만 원 다달이 내놓으라 닥달한다며 집 해준 돈 도로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 드리지요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 보고 아이고 내 손주 하면서 그런 귀한 손주 간신히 살고 있는 집세까지 빼서 도로 내놓으라 하니 더럽고 더러웠어요. 그런데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악착같이 제가 지고 있습니다. 그 돈 저쪽 집에서 무슨 수를 써도 못 뺏어갈 걸 알거든요. 저 혼자 일하고 아이 키우며 지내며 아이 아파서 입원해도 병소발 들 사람이 없어 일 빠지면서 반토막난 월급으로 아이 병원비 내며 살 때도 전시댁에 돈 좀 달라 말한 적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둘이 지내다 작년 7월 친정엄마와 이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10월 아이 폐렴으로 열흘 입원하고 그땐 너무도 병원비가 힘에 부쳐 그것도 아이 입원했다 하면 찾아올까봐 아이 할머니에게 전화 걸어 아이 아빠가 재작년 11월부터 양육비 단 한 푼도 안 주고 있으니 대신 조금이라도 달라 전화했었죠. 시어머니는 돈 없어. 그 돈을 내 아빠가 줘야지 왜 나한테 달라 하냐? 라며 딱 잘라 거절당했습니다. 부산 입원비는 원래 있던 것보다 비싸더군요. 어이가 없어 저희 친정엄마가 아이 입원했다고 전화하자 뒤늦게 저 직장 가고 없는 사이 아이 고모와 아이 할머니가 찾아와 30 주고 가더군요. 그 돈 왜 받았냐고
그 집 구석에서 버린 내 자식인데 고작 거지 적선하듯 주고 간 그 돈 더럽다고 아이 병실에서 친정 엄마한테 악지르고 절규하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그 돈도 결과적으로는 받았습니다. 열흘 입원비가 120만원 남짓이었고 그때 당시 한 달에 160이 안 되는 제 월급에 아무리 치욕스럽고 더러워도 아이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했었거든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내 아이 위에 저 집안에서 돈 받은 게. 지금도 혼자 벌어 6살 아이 유치원 보내고 먹이고 입히느라 다달이 카드 없으면 못 살아요. 늘 월급은 통장에 숫자로만 찍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저 돈에 한 맺혔고 돈에 환장한 여자 맞습니다. 부산 집값 비싸거든요. 숨 쉴 틈 없이 일하고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남자 같은 건 질려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다못해 부산은 그리 비싼 동네가 아니어도 보증금이 원래 있던 곳 2배쯤 되더라고요. 저 혼자라면 그깟 돈 안 받고 다 돌려주고 혼자 벌어 살았겠죠. 익명으로나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저 돈에 환장하고 거둬준 은혜도 모르는 여자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 돈에 환장했다고 손가락질 하실 건가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도 손가락질 받아도 다 참을 수 있어요. 내 목숨 같은 내 살부치, 내 피부치,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30년 넘은 빚도 잘 안 드는 단칸방 주택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 아이가 친구 따라 가보고 싶다는 태권도 학원, 내 아이가 가지고 싶다는 자전거 사주고 싶거든요. 저 전남편 집에서 싫어하는 돈에 환장한 여자 맞습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응원에 힘을 얻었고 감사하게도 법률적 도움도 주시겠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조금 덧붙여봅니다. 제 남편과 상간녀는 얼마 전 헤어지고 지금 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상간녀가 그러더군요. 아마 또 상간녀 만나며 새 여친을 만났겠죠. 상간녀 본인도 그렇게 시작했으면서 배신감 느끼고 있다니 웃겼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쪽 전 남편하고 현 여친에게 말하세요. 라더군요.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댁들이 지금 헤어졌건 만나고 있던 간에 나에겐 관심거리가 되지 않아. 이미 댁들의 분류는 명확해서 그건 나에게 쓰잘데기 없는 일이니까. 변호사 상담료 비싸더군요. 기본 10분에 5만원, 이후 추가 10분당 만원씩 추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상간녀에게 제 카카오 스토리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둘이 만난 지 4년 되셨다면서요? 라고 물으니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 카카오 스토리에 고맙게도 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대답이 명쾌해서 고마웠습니다. 그러고는 자꾸 저에게 전 남편의 현 여친 연락처를 찍어주더라고요. 필요 없다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저랑 상관없는 인연 끊어진 사람이고 전 남편 같은 인간이랑 만나는 여자이니 뻔할 테니까요. 솔직히 제발 아무나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 좀 그만 찾도록. 상간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솔직하게 말하면 그 번호 저장은 해두었습니다. 새엄마랍시며 우리 아이에게 얼굴 들이밀 수도 있을 여자니까요. 아이를 키우며 혹여나 연락하게 될 일이 있을까 봐서요.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저한테 제 아이는 아무리 치욕스럽고 힘든 일도 다 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아마 평생 그럴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사실 지난 2월 면접교사 판답시고 우리 아이 데려가서 1박 2일 아빠에게 아이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우리 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가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아빠랑 아빠 여자친구랑 아빠 여자친구가 데려온 자기랑 똑같은 나이 여자의 방순이랑 다대포 옆에 별 보러 다녀왔다고. 며칠 뒤 다대포 지나가는데 다대포 입구 큰 펜션 가리키며 아이가 말하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아빠를 만나고 오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빠 만나서 재밌게 놀았어?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 아이가 아빠에게 다녀왔는데 똑같은 말을 다시 한다면 그땐 전화 한 통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이 사랑하고 만나고 즐겁게 지내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둘이 좋아 못 참겠어도 애 데리고 그 여자 만나는 건 자제해달라고. 밀린 양육비가 지난 7월부터 총 500만원, 아직도 한 푼도 못 받은 위자료가 1,500만원.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좀 살만한 집으로 이사가고 싶거든요. 어쨌든 진행은 되겠죠. 제 아이랑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생각이 많으니 주저리 말만 많았네요. 금수저 물고 계신 분들이야 구질구질한 그깟 돈 몇 푼이지만 저는 아이랑 살아나가기 위해 받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돈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몇 푼 안 주는 사람이 문제겠죠. 댓글입니다.
양육비 한 푼 안 준 전 남편인데 면접 교섭권 박탈이나 일시정지 안 되나요? 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빠에게 아들과의 시간을 내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법적 도움 받으셔서 꼭 해결되시길 힘내세요. 아니,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했는데 뭐하러 아이 보여주나요? 그리고 이거 소송 걸어서 받을 수 있어요. 받아내세요. 받고 얼른 끝내버려야지. 누가 님을 욕한답니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돈 받아 아이랑 님 더 윤택하게 사셔야 합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 남자 돈 떨어져도 과연 붙어 있을까요?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화이팅. 그건 그렇고 상간남과 바람핀 아내를 감싸는 장인어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지 않아? 뭘 궁금해. 밑에 써있네. 폐기물이라 했다며. 그래도 그 과정이 궁금하지 않아? 그건 그러네. 지금 당장 봐야겠다. 일단 구독하기 눌러주세요.